안녕하십니까, 한정훈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양자 문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 시작을 이 수학자 고프리 하디라는 사람의 책으로 할까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수학자였고, 특히 정수론이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순수한 수학 분야에서 업적을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60세쯤 되었을 때 이 책을 냈어요. 수학책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담긴 수필집, 어느 수학자의 변명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1940년에 출판이 됐는데, 이 당시가 어땠느냐? 그 전해 1939년에 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영국은 본격적으로 전쟁에 휘말리기 직전이었는지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로 수학자의 어떤 심리 상태, 수학자의 발견이란 무엇인가, 이런 수학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 물리학에도 관계가 있는 아주 흥미로운 언급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책의 어느 대목을 보면은 자기가 보기에 전기역학, 맥스웰이 완성한 전기역학,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성 이론, 또 그 20세기 초반 1925년 무렵부터 만들어진 양자역학, 이런 것들은 상당히 쓸모가 없는 usel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쓸모가 없는 응용 수학의 한 분야다.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일단 이 전기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을 응용 수학으로 분류했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것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다는 점은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반면에 연력학은 상당히 쓸모 있는 useful한 그러한 응용 수학이다라는 평가도 내립니다. 자, 이러한 평가가 왜 재밌게 느껴지느냐? 저 같은 물리학자한테는. 그리고 이 하디가 이 책을 썼던 1940년대의 어떤 시대 분위기나 지적인 상황과 지금의 시대 분위기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거의 한 100년 지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언급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전기역학이 쓸모가 없느냐? 전혀 아니죠. 이미 지난 여러 차례 강의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 페라데이의 유도 전류 원리가 발견되자마자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발전기란 걸 만들었습니다. 발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전기로 작동하는 각종 제품들, 각종 물건들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이 완성되면서 전자기 파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고, 그것을 한 20년 뒤에 헤르츠라는 사람이 최초로 검증을 했고,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는 벌써 무선 통신이라는 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유명한 그 배가 있죠. 1910년대에 만들어져서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첫 항해 도중에 빙산과 충돌해서 그만 침몰한 아주 유명한 배인데, 아마 디카프리오하고 케이트 윈슬렛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타이타닉 영화를 본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그 배가 침몰하면서 그냥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은 이 구명선에 타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꽤 있었죠. 자, 그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만에 다른 배가 와서 구조를 다 해줬습니다. 자, 그럼 다른 배는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마침 그 배 안에는 이 마르코니 무선통신 회사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는 또 마르코니 방이라는 조그만 방이 있어서 그 안에 무선통신 기계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그 기계들을 작동하기 위한 직원들이 이 항해에 파견돼서 같이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배가 침몰하니까 이 사람들이 재빨리 SOS라는 세 글자를 모르스 부호로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타전을 합니다. 자, 그 신호를 마침 거기서 한 100km 떨어져 있던 다른 영국 배가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발생하는 곳으로 무사히 찾아와서, 다행히 찾아와서 거기 구명선에 있던 승객들을 구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무선 전기역학이 정말로 쓸모 없었다면은 이러한 일은 벌어질 수 없었겠죠. 자, 이게 제가 하디의 책에 있던 문구에 대해서 하고 싶은 한마디 반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미 하디가 이 책을 쓰던 시절에는 전기라는 것이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문명의 도구가 됐었어요. 전등도 있었고 전축도 있었고, 그래서 적어도 하디 자신이 아니었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전축을 들으면서 밤에 좋은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전기역학의 쓸모는 그 당시에 이미 대단히 입증이 된 사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은 처음부터 쓸모 있는 학문이었다. 네, 이 주장에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연력학의 탄생 과정 자체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발명이란 걸 생각을 할 때는 처음에는 대단히 추상적인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을 응용하는 과정에서 쓸모 있는 발명품이 나온다.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많은 전기 문명의 도구들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연력학이라는 건 순서가 좀 뒤바뀌었어요. 일단 1776년 무렵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잘 작동하는 증기기관을 최초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것 때문에 이 공장이란 것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이런 사회 변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과학자들이 덩달아서 도대체 열이란 무엇인가, 열이 어떻게 이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발생시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됐고, 그 질문을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최초의 연력학 이론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는 놀랍게도 증기기관이 나온 지 한 60년, 70년 뒤에 어느 프랑스의 사데 카르노라는 그 과학자의 저술에서였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연력학에 대한 이론이 발전을 해서 독일의 클로지우스, 헬름홀츠, 그다음에 톰슨, 그리고 맥스웰 이런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거의 완성이 됐죠. 그것이 19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독일의 이 좋은 대학교에서는 연력학 이론을 잘 가르쳤다고 해요. 워낙에 독일에 또 연력학의 대가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 대학에서 연력학을 잘 공부한 어떤 그 기술자가 있었는데, 공학도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바로 디젤 기관, 디젤 엔진입니다. 디젤 기관이 처음 시범을 보인 것이 1896년, 7년 그때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디젤 기관이란 것도 결국 연력학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당시로서는 증기기관보다 훨씬 그 열 효율이 뛰어난 그러한 기관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니까
그야말로 연력학은 정말 쓸모있는 학문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젤 기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작은 물체라면은 증기 기관으로도 충분히 가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심지어 기차마저도 증기 기관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차는 그 많은 연료를 자기 한 차량을 소모해서 싣고 다닐 수가 있었죠. 자, 근데 배는 기차보다 훨씬 크니까 훨씬 더 많은 물과 그 석탄을 싣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은 거기서 많은 매연이 발생을 했죠. 근데 디젤 기관을 작동시켜 보니까 매연이 거의 안 나더라는 겁니다. 디젤 기관은 그 연료가 거의 완전 연소에 가깝게 연소가 잘 되는 걸로 유명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연력학이 정말 쓸모 있는 학문이었다라는 것은 이미 20세기로 들어오기 전에 검증이 된 상태였는데, 자, 그럼 연력학의 어떤 좀 더 근본적이고 미시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잠시 연력학의 이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연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물리학에서 다루는 그 여러 가지 법칙,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대체로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근본적인 자연의 원리, 다른 하나는 발현 원리.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원리 체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 원리란 건 뭐냐? 중력 이론 혹은 뭐 전자기 이론 이런 것처럼 그야말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이 따라야만 하는 그러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하디가 이 쓸모없는 응용수학이라고 불렀던 이론들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근본 원리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프랭클린이 전하라고 불렀던 것이 나중에 한참 더 몇 세기에 걸쳐서 탐색을 하다 보니까 바로 전자라는 아주 자연의 기본적인 입자에 해당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쿨롬 힘이라는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떨어지는 그 힘은 알고 보니까 전자와 전자 사이에 미는 힘이었다. 혹은 전자와 양성자처럼 서로 반대 전하를 갖는 입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었다. 이런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아주 미시적인 수준에서 전자기학의 이론들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가 나중에 다 규명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연력학 이론이란 또 확산 이론이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발현 원리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연력학 이론이란 게 뭐냐? 한마디로 이 열이란 게 무엇이고 열이란 게 어떻게 일로 바뀌느냐에 대한 이론이에요. 증기기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수증기가 갖고 있던 그 많은 열 에너지를 열이라는 것을 이 피스톤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기관이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에너지란 건 뭔지, 열이란 건 뭔지, 또 열이 어떻게 이런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좀 더 좋은 효율이 좋은 기관, 엔진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연력학 이론입니다. 자, 연력학 이론이 이 사디 카르노의 손으로 처음 만들어진 뒤에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기체 이론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과학자들은 이 기체라는 것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아주 작은 입자, 요즘 말로 하면 원자 혹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700년대에 활동했던 다니엘 베르누이라는 사람은 일찌감치 그 당시에 알려진 보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고등학교에서 다 배웠겠지만은 어떤 기체의 압력과 그 기체를 담은 용기의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압력 값에다가 기체의 최적 부피 값을 곱하면은 그 곱은 일정하다. 자, 이런 게 보일의 법칙이죠. 보일은 보일은 뉴턴과 비슷한 시대였을 겁니다. 그 시대를 살던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겸 또 화학자였습니다. 자, 이 보일의 원리를 어떤 그 기계적인 관점에서, 뉴턴 역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자 노력했던 사람 중에 다니엘 베르누이라는 유명한 수학자 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기체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어떤 입자들이 이 기체 용기의 벽을 쉼 없이 두드리고 거기서 튀어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을 이러한 운동에 잘 적용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라는 결론을 수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론이 계속 발전을 해갔고 나중엔 어떻게 됐느냐? 이 맥스웰 시절에 오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데까지 도달을 합니다. 자, 이 기체 분자들은 하나의 그 입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각 입자마다 질량값 m이 있겠죠. 그 질량값 m에다가 기체가 움직이는 속도 v의 제곱을 곱하면은 그리고 앞에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이것이 뉴턴 역학에서 말하는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기체 분자들은 다 제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자마다 운동 에너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뭐냐라고 묻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기체 분자 전체에 대한 평균 운동 에너지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의 물리학자들은 어떤 평균 값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별로 자연스럽지 않았다고 하면은 드디어 19세기 후반부터는 이런 평균에 대한 질문하는 것이 진짜로 올바른 질문이구나 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평균 운동 에너지 값을 계산해 보면은 그것이 그 당시에 이미 윌리엄 톰슨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해놨던 그 절대 온도 T라는 양과 정확히 일치한다. 앞에 어떤 적당한 비례 상수만 곱해주면은 이런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놀랍냐? 이 식의 왼편을 보세요. 왼편은 이 기체를 구성하는 미시적인 입자, 그 입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렇죠? 입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정보를 주는 표현이 이 식의 왼쪽에 있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식의 오른쪽에 있는 표현은 뭐죠? 온도. 온도는 우리가 그 기체 용기 속에 온도계를 꽂아 놓고 재는 그 기체 전체에 대한 거시적인 정보가 됩니다. 근데 이 미시적인 정보와 거시적인 정보가 사실은 같은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식이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미시세계의 정보와 거시세계의 정보를 연결해주는 식은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고, 자, 이 식을 보니까 이제 열이란 게 뭔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뭐냐? 열이란 거는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흐르는 것이죠. 근데 이 식을 보면 뜨거운 물체란 건 뭐냐? 결국 그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 원자의 운동 에너지가 큰 쪽입니다. 온도가 낮은 지역은 뭐냐? 그 운동 에너지가 작은 쪽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것은 열이 아니라 이 에너지였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많은 쪽이 적은 쪽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조금씩 덜어주는 과정이 바로 열이 확산되는, 열이 전달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란 거는 마치 전자의 전하처럼 그 자체로 어떤 미시적인 양이 아니라 사실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양은 특별히 열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이런 일종의 규약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런 발견이 나중에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열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그 개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열 현상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물리학자들이 깨달은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기체처럼 여러 개의 입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의 상태를 표현할 때는 입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어떤 통계적인 정보만 있으면 된다라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에서 보험 액수를 산출한다든지, 혹은 국가에서 뭐 의료보험 제도를 설계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정보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30대 남성 중에 체중이 60kg와 70kg 사이에 있는 사람은 몇 %, 70kg와 80kg 사이에 있는 사람은 몇 %, 이런 통계적인 정보겠죠. 구체적으로 뭐 강동구에 사는 김某某 씨의 체중이 얼마냐, 이런 거는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가 없는 정보입니다. 자, 이런 통계적인 정보가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데 충분하다라는 사실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자각이었는데, 자, 이러한 놀라운 자각을 구체적으로 이론으로 만든 사람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맥스웰은 1860년에 이러한 생각을 잘 전개하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전자기학을 현상을 통합하는 이론을 만들기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그의 또 다른 위대한 업적입니다. 자, 이런 맥스웰의 생각을 계속 받들어서 발전시킨 게 바로 통계역학이라는 이론이고, 통계역학은 다루는 대상이 일단 수많은 입자로 구성된 다체계 물리계이고, 그 다체계 물리계를 다룰 때 개별 입자의 성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입자가 갖고 있는 평균적인 성질에 집중하게끔 이론적인 구조를 잘 짜 맞춥니다. 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1905년에 세상을 뒤바꾼 4편의 논문을 써서 인류학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쓴 4편의 논문 중에 두 번째 논문인가 세 번째 논문인가에 이 꽃가루 운동에 관한 이론을 담은 논문이 있습니다. 꽃가루 운동이란 건 뭐냐? 아인슈타인보다 앞선 시대의 과학자 누구죠?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통해서 이 액체 위에 놓여 있는 꽃가루를 관찰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실인데, 이 꽃가루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이려면은 뉴턴 역학에 따르면은 힘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액체도 가만히 있고
그 위에 꽃가루를 얹어 놓은 것뿐이니까 꽃가루는 아무런 힘도 받지 말아야 될 텐데도 신기하게 계속 움직인다는 거를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한 겁니다. 자, 꽃가루가 움직인다는 거는 그 액체를 구성한 입자가 계속 꽃가루를 때린다는 거죠.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을 꽃가루에 전달해서 그 효과로 꽃가루가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건데, 자, 이 과정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맥스웰이 썼던 방법과 비슷하게 이 충돌하는 입자가 전달하는 힘을 통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이 방정식 마냥 이 꽃가루라는 거시적인 입자가 움직이는 그 현상을 그 충돌하는 미시적인 액체 분자의 성질과 연관시키는 그러한 식을 유도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맥스웰과 같은 그런 자기 선배 물리학자들이 기체 이론에서 만들었던 이 미시 세계의 정보와 거시 세계의 정보를 연결하는 식을 아인슈타인은 꽃가루 운동에 대해서 유도를 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꽃가루 입자의 운동이 바로 그 전부터 잘 알려진 확산 운동의 한 사례다라는 것을 확산 과정의 한 사례다 하는 것을 제대로 밝히게 됐고, 자, 그런 업적 이후로 아인슈타인의 발견 이후로 그 당시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이 확산 현상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교한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는 독일의 프랑스의 랑즈맹이라는 물리학자도 있고 또 독일의 플랑크라는 물리학자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마르코프라는 수학자, 콜모그라프라는 수학자는 이러한 확산 이론을 훨씬 더 수학적인 체계에서 발전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것이 1930년대 일이니까 이미 하디가 자신의 책을 썼을 때는 이 확산 현상이란 것이 이미 수학적으로도 엄밀한 토대를 갖고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 확산 현상에 대한 이론이나 연력학 이론이나 아주 근본적인 이론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꽃가루가 이 액체 분자와 충돌하는 그 힘 자체는 전기력이거든요. 전기력은 이미 전자기학 원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가루와 그 액체 분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전기력 이외의 새로운 힘이 작동을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자기학만 알면은 이 꽃가루의 확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확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서의 어떤 법칙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 법칙에 맞춰서 이 현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원리는 근본 원리고 발현 원리는 또 그 나름대로 충분히 존재 이유가 있다. 발현 원리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현상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올바른 관점입니다. 다른 비유를 들자면 근본 원리는 마치 법학과 같은 겁니다. 혹은 법이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규약의 집합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법을 어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 법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 행동을 합니다. 반대로 발현 원리는 사회학과 같은 겁니다. 이 법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뤘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 가령 K-팝에 열광하는 이 사람들의 집단이 왜 생겨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은 발현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만 알면은 왜 K-팝이 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이론, 그 나름대로의 사고 체계가 또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비율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은 물리학에도 근본 원리가 있고 발현 원리가 있다. 이 두 종류의 원리가 있고 그 각각은 나름대로의 쓸모가 있다라는 점을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 확산 현상이란 것이 비단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요즘 대유행인 인공지능 이론 중에서도 생성 인공지능 이론이란 게 있는데 그 생성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확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확산 모델의 구조를 보면은 그 옛날 플랑크나 콜모고르프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확산 이론을 그대로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정보라는 양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너지가 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확산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거기서 사용하는 수학적인 체계는 옛날 사람들이 어떤 물질계의 확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학적 구조와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확산 구조를 잘 도입을 하면은 생성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쓸모 있는 도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디의 생각대로, 마디의 말대로 이 연력학 혹은 넓게 말하면은 이 발현 원리에 해당하는 이론들은 대단히 쓸모가 많습니다. 어쩌면 하디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크게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쓸모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요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물리학 탐구의 대상이 점점 더 하디가 그 책을 쓰던 시절에 비해서 훨씬 더 근본 원리에 대한 탐구에서 이러한 발현 원리에 대한 탐구로 옮아갔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근본 원리란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뭐 전자기학 원리, 무슨 중력 원리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원리가 과연 더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이미 우리가 충분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만큼 더 탐구할 영역이 줄어든 셈이죠. 반면에 발현 원리란 거는 이제는 비단 자연현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로 인공적으로 창조한 그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거의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은 옛날 같으면은 자연 원리에 대한 탐구를 하는 학문이다라고 하겠지만은 이제는 좀 더 그 태도를 바꿔서 근본 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현되는 현상에 대한 원리도 탐구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좀 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디가 또 뭐라고 했느냐?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응용수학적 학문이다. 이런 말을 했죠. 자, 이 말은 이미 그 당시의 관점으로 봐도 상당한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필이면은 하디가 그런 책을 쓰던 그 시점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발견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발견의 바탕에는 다름 아닌 뭐가 있었느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독일에는 빌헬름 카이저 연구소라는 게 생겼었습니다. 이게 독일이 여러 연방으로 갈라져 있다가 이 빌헬름 카이저라는 그 황제와 또 비스마르크라는 그 밑에 그 재상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나의 제국으로 강력한 제국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국책연구소를 만든 겁니다. 어쩌면 세계 최초의 국책연구소일 수도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여러 재능 있는 과학자들을 불러다가 연구를 하게 해줍니다. 자, 그 중에서 화학 쪽 연구소에서 일하던 오토한이라는 화학자와 리스 마이트너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뭐 굳이 화학자, 물리학자 이렇게 경계를 구분하는 게 썩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 박사를 받고 공부했던 시절의 배경 지식으로 보면은 오토하는 화학자, 리즈 마이트너는 물리학자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방사성 물질에 대한 발견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나치 독일이 되면서 리스 마이트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 아무래도 독일에서 계속 남아있는 게 안전하지 않다 싶어 갖고 저기 스웨덴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하고 오토하는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연구소에 남아서 자신이 하던 연구를 계속 하게 됐죠. 그러다가 1938년에 이런 독특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라늄 원자에다가 이 중성자라는 입자를 마치 총알 쏘듯이 쏘니까 우라늄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뀌어서 나오더라라는 굉장히 이상한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연금술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연금술이란 거는 뭐 가령 구리라는 물질을 금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전에는 그러한 변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과학자들이 전혀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니까 진짜 우라늄이라는 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거라 그런 사실을 알아낸 거죠.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오토한이라는 사람은 이 배경이 화학에 더 가깝다 보니까 이 아주 이론적인 그 당시 첨단 물리학의 기초를 둔 이론적인 사고를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발견을 자세히 편지로 적어서 스웨덴에 있던 리스 마이트너한테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근데 리스 마이트너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무렵이어서 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 마이트너한테 그 조카 오토 프리시라는 사람이 자기 고모인지 이모인지 하여튼 그 자기 고모라고 하겠습니다. 이모라고 해야 되겠군요. 성이 다르니까 자기 이모를 만나러 이 스웨덴을 방문합니다. 자, 거기서 둘이 이 오토 안에 편지를 두고 이런저런 토의를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금 이 한의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우라늄이라는 원자가 이 중성자라는 총알을 맞아서 이게 두 개로 쫙 쪼개졌구나. 그래서 하나는 바리움 원자가 되고 나머지는 크립톤 원자가 됐구나. 자,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오토하는 이러한 정확한 이 해석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마이트너랑 프리시가 내린 결론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라늄이 깨지기 전과 깨진 후에 이게 질량이 분명히 다를 거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질량이 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있죠. E는 mc 제곱이라는 이게 1905년 아인슈타인이 출판한 그 4편의 기적 같은 논문 중에 마지막 논문에 등장한 공식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E는 MC 제곱이란 공식이 그냥 나오네, 이 정도의 깨달음밖에 없었을 텐데, 이 오토 한의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량 차이가 생기면은 그 질량 차에다가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한 양만큼의 에너지도 나오겠네? 근데 C라는 게 3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굉장히 큰 숫자다 보니까 그것의 제곱을 하면은 정말로 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 차가 아주 작아도 에너지 차는 굉장히 클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오토한은 자기 실험 결과를 독립적으로 논문을 써서 출판을 하고, 한 달 뒤에 리스 마이트너랑 그 조카는 자신들의 이론적인 해석을 담은 논문을 또 독립적으로 출판합니다. 그것이 1939년 1월, 2월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1939년 9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이 독일과 비독일 측면에 있는 과학자들은 자기가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또 하기 시작하게 되죠. 프리시라는 사람도 자기 이모처럼 유태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당시 영국의 버밍엄 대학의 루돌프 파이럴스라는 대단히 유명한 핵물리학자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프리시와 파이럴스가 합작을 해서 간단한 메모라는 거를, 그러니까 소논문이죠, 작은 논문을 발표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기본적인 설계를 제안을 합니다. 그게 1940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그 버밍엄 대학에 가면은 이런 문패가 붙어 있다고 해요. 오토 프리시하고 루돌프 파이럴스가 이 원자 무기의 가능성을 여기서 1940년에 보였다라는 그런 문패입니다. 자, 이 메모는 당연히 일반한테 공개되지 않았겠고, 그 대신 영국 정부는 그 메모의 중요성을 깨닫고 곧바로 연구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은 그 당시에 독일과 직접 교전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 무기 개발에 충분한 힘을 기울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쪽에 과학자, 가령 오토 프리시 같은 과학자를 맨하탄 계획에 보내서 거기에 참여해서 원자탄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양자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양자 물질은 우라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그냥 자연에서 캐낸 광석 우라늄은 핵 무기 혹은 핵 발전을 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정제를 한 물질이다. 근데 우라늄은 그 일반적인 물질과는 달리 붕괴를 할 수도 있고, 또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만족해야 되고 하는 의미에서 또 양자 물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그리고 그와 비슷한 물질인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자 핵 발전을 또 하게 되면서 이 첫 번째 양자 문명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